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인입니다. 그것도 19세기 말 조선이라는 나라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의 말이죠. 이 미국인은 단순히 한국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가 되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헤이그 특사 파견을 도왔으며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첫 번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존경받았던 인물이죠. 오늘은 이 특별한 미국인 호머 헐버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63년 미국 버몬트주에서 태어난 호머 헐버트. 그의 아버지는 미들베리 대학교 총장이었고 어머니는 다트머스 대학교 창립자의 외증손녀였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동부 명문가 출신이었죠. 그런 그가 1886년 23세의 나이에 돌연 조선행을 결심합니다. 당시 조선은 서구 세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락한 미국을 떠나 험난한 조선으로 향했을까요? 당시 조선 정부가 미국에 영어교사 파견을 요청했는데 헐버트의 아버지에게 아들 중 한 명을 보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헐버트는 망설임 없이 자원했어요. 이 새로운 도전과 모험은 놀랍고도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886년 7월 4일 헐버트는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여 만이었죠.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유경공원의 교사가 되었어요. 유경공원은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 이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학교였습니다. 헐버트는 영어와 지리를 가르쳤는데 첫 만남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학생들과 처음 인사할 때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나는 미국에서 온 헐버트임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우아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헐버트와 조선 학생들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헐버트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한국어 선생을 고용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배우기 시작한 지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썼으며 일주일 만에 조선인들이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글을 천시했는데 헐버트는 오히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감탄했습니다. 헐버트는 고종이 영어 문제를 한글로 표기된 발음을 보고 읽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도의 발음 기호 없이도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거죠. 그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892년 한글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학술지에 한글이 소개된 최초의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1903년 미국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한글이 영어 알파벳보다 우수하다. 또한 한글은 각 자모로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완벽한 문자라고 평가했죠. 헐버트는 한글을 배운 지 3년 만에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 3인필지를 저술한 것입니다. 3인필지는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책에는 전 세계의 지리,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헐버트가 이 책을 한글로 쓴 이유가 감동적입니다. 그는 서문에서 조선의 지배층이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글을 업신여긴다며 안타까워했고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강조했어요. 헐버트와 주시경은 함께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띄어쓰기가 바로 이때 시작된 거죠. 1895년 10월 8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명성황후 씨의 사건이었죠. 이때 헐버트는 언더우드, 에비슨과 함께 고종의 침전에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고종을 보호한 3명의 외국인 중 한 명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헐버트는 고종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1905년 일본이 을사늑약을 강요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고종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을 근거로 한 정당한 외교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길 것인가였죠.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제국 편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고종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헐버트였어요. 헐버트는 고종의 밀지를 품고 은밀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고의로 시간을 끌며 헐버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헐버트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친서를 열렬히 환영할 것으로 추측하였기 때문에 친서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회답은 실로 청천벽력이었다. 국무성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들은 바빠서 만나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고종의 친서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이미 1905년 7월에 가스람 테프트 밀약을 맺어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한 후였기 때문이었어요. 헐버트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식으로 조약을 맺은 친구의 나라 한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종은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헤이그 특사로 임명하고 비밀리에 헐버트도 따로 불렀습니다. 헐버트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고종은 헐버트에게 특사 임명장과 함께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대한제국과 수교를 맺은 나라들에 보내는 친서를 맡겼습니다. 당시 일제는 헐버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미국인 헐버트는 시종 우리에 대한 정책을 방해하는 자이다.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서 한국을 위해 반드시 무언가 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일제의 판단이었습니다. 헐버트는 이를 역이용했어요. 네덜란드로 바로 가지 않고 스위스, 프랑스 등을 방문하며 일제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은 헤이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헐버트가 없었다면 헤이그 특사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헤이그 특사들이 만국 평화회의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헐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국 평화회의보 편집장이며 우리나라 특사들을 지지하고 있던 스태드를 만나 클럽에서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알리는 연설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일제에 발각되어 쫓겨나듯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헐버트는 1907년 이후 40년간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1908년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한 후 목사로 안수받아 전 세계를 다니며 일본 제국의 침략을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어요. 1918년에는 파리 강화회의를 위한 독립청원서를 여운홍과 함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일본의 잔악상을 고발했어요. 1942년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자유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헐버트는 단순히 한국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제가 퍼뜨린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맞서 싸웠어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실패와 무능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그는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리피스가 한 번도 조선에 와본 적이 없으면서 일본에 머물며 조선 관련 책을 집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피스는 한국인을 피그미에 비유해 난쟁이 제국으로 표현했는데 헐버트는 한국인을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을 기고했습니다. 헐버트가 특히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한 것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이었어요. 퍼시벌 로웰이 1885년에 쓴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접한 헐버트는 조선의 국호, 조선의 선자를 발다선이 아닌 고요할 선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고요하다는 표현이 한국을 수동적이고 문명이 없는 나라로 비춰 새로운 문명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식민, 지배의 정당화에 악용될 수 있음을 꿰뚫어봤기 때문입니다. 헐버트에게는 고종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특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종의 내탕금을 찾는 것이었어요. 고종은 자신의 사유재산인 내탕금 중 상당 금액을 1903년 상해에 있는 독일계 덕화은행에 예치해두었는데 이를 찾아 대한제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헐버트에게 비밀리에 부탁했습니다. 헐버트는 1909년 상해로 가서 고종에게만 돈을 내준다는 덕화은행장의 확인서와 고종의 위임장, 주중 독일 공사의 인증서, 예치금 영수증 등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이미 일제가 이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돌린 후였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통감부 초대 외무총장 나베시마가 쓴 인출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모아 진술서를 만든 다음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등 돈을 돌려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했어요. 194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출 경위를 추적한 보고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헐버트가 1949년에 한국에 온 목적 중 하나도 40년 전에 일제가 고종 황제의 독립운동 자금을 불법적으로 갈취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널리 알리고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여 그 돈을 되찾으려는 것이었어요. 1949년 7월 29일 헐버트는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광복절 기념식에 참가하고자 86세의 노부를 이끌고 4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으로 떠나며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30여 일이 넘는 긴 여행으로 쌓인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입국한 지 7일 만인 8월 5일에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헐버트의 장례식은 외국인 최초의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하여 장문의 추도사를 낭독했어요.
그의 시신은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평소 고인의 유지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헐버트는 단순히 한국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헐버트의 마지막 말처럼 오래지 않아 한국은 세계에 우뚝 설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 즉 진정한 우정과 연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말했듯이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에도 유효한 교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양화진의 잠든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